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소식들, 주요 소식들만 모아서 전달을 드리고 있죠. 자, 11월 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해고된 로봇과 실수하는 AI, 똥멍충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7년에 월마트에서 저런 선반 스캔 로봇을 도입한다라고 전달을 드렸어요. 저게 이제 월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건이 빠졌는지, 그리고 뭐 라벨이나 가격 잘못된 건 없는지를 사람 대신에 돌아보고 다니는 임무를 맡았었거든요. 사람보다 효율성도 높고 사람은 저런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더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500여 개의 매장에 도입이 되기도 했고요. 올 초 1월만 하더라도 2020년에 650개의 저 로봇을 더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는데 웬걸요. 자, 이번 달 11월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월마트가 선반 스캔 로봇을 해고한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제일 큰 이유가 결국에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고객들이 와가지고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반 스캔 로봇의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자,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들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니까 창고라든지 뭐 그런 데서 물건도 찾아야 되고, 거기 없으면 선반 가서 또 찾고,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욱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입했을 때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2m짜리 스캔 로봇이 나 쇼핑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징 하고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이라면 좋으시겠어요? 딱히 고객의 입장에선 좋을 게 없어요. 이 직원의 입장에서 좋을 수 운영자의 입장에선 좋을 수 있겠지만 월마트 측에서는. 자, 그리고 매장 관리에 개선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이것도 예상 가능하시죠? 고장, 오작동 때문에 직원들을 짜증나게 하기도 했다. 자, 로봇은 아무래도 고장이 나요.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런 거 괜히 도입해가지고 우리들 더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자, 월마트의 이 선반 스캔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했던 로봇들 해고된 사례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정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다음은 AI의 실수 모습이에요. 자, 스코틀랜드의 축구 2부 리그의 모습인데요. 거기에서 원래 AI 중계 카메라를 도입해서 공만 따라서 이렇게 앵글이 바뀌도록 자동화를 시켜놨는데,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의 머리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머리다 보니까 그거를 공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자, 결국엔 사람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일을 AI는 여전히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AI나 로봇이 발달하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너무 이런 데에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능력들을 살려가지고 로봇들을 잘 활용하는 거, AI를 활용해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안하시고 구상하시는 게 더욱더 생산적인 사고방식이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로봇과 함께 일하는 법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와 로봇의 융통성 그리고 눈치, 과연 앞으로 얼마나 성장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나 이런 AI와 로봇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시고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높은 평가는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도 그렇겠죠. 직접 경험을 되도록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배양육 소식입니다. 배양육 닭고기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세계 최초로 오픈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슈퍼미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배양육 업체고요. 이 회사의 홍보 영상, 2017년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야, 우리가 드디어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거는 혁명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동물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땅은 99% 더 적게 사용하고요. 온실가스라든지 물 사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보다도 96% 정도 덜 쓴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 인구가 100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축을 사육하는 것보다 이러한 배양육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게다가 가격도 더 저렴할 것이라는 건데, 왜냐면은 가축 기르는 것보다 이렇게 배양해서 대량 생산해내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기 생산 방식도 바꾸고 지구 온난화도 멈출 수 있고 세계의 기근을 끝낼 수 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한 3년 뒤에 더 치킨이라는 이스라엘의 매장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 매장의 모습도 동영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곳이 바로 배양육을 만드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유리창 건너편에 이제 레스토랑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먹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이에요. 자, 위아 오픈, 드디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저기에서 치킨버거,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버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은, 자, 일단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드셔보신 분들은 맛이 어땠는지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오픈을 한 거고, 자, 그 고객들, 시식을 해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즙이 많은 치킨 맛으로 겉바속촉이었다 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일반 치킨버거와 맛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업체 측에서 조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만 믿으시고요. 자, 근데 이거를 판매하지 않고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식품안전 규제 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고기로 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불가능하고요. 자, 아직까지는 판매가 또 안 되는 이유, 가격이 비싸요. 5년 뒤에는 상업화가 가능하다. 자, 왜 지금 비싸냐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워낙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연구가 끝나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소식을 접한 곳은 그 한겨레 신문에 광노필 기자님이 이 미래에 관한 소식들 많이 기사 쓰시거든요. 거기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건데요. 여기에서 이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것 중에 한국에도 배양육 업체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저도. 다나그린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3차원 조직 배양 기술을 가지고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고 2023년, 3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자, 한국에도 이런 업체가 있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한테도 연락 꼭 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배양육이 정말로 잘 발달이 된다면은 우리의 식문화, 고기를 먹는 문화가 정말로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된다면은 미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소, 돼지를 가둬두고 닭까지 가둬두고 잔인하게 기르면서 죽여가지고 그 음식을 먹게 했다. 그걸 본 미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이런 원시인들, 야만인들 하면서 우리들을.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인 가구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이런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구글에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저는 그 중에 일부 내용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꼭 이 원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30%가량이에요. 지금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산다. 근데 그건 집집마다 본 거고요. 머리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12% 정도니까 국민 10명 중에 1명 이상 정도는 혼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참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죠. 50대 이상 1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10대, 20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력도 좀 부족하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2045년 보시게 되면은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고령자 1인 가구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뭐 장래라든지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들의 식문화라든지 돌봄 문화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질 것 같거든요. 대비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참고로 2045년에 70세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40대 후반분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대 후반 이상의 분들, 그분들이 1인 가구가 된다. 아, 그러면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혼자 살 것이라는 것이고 결혼하셨던 분들도 1인 가구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비율이 높았던 지역. 자, 참고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권과 같은 수도권이에요. 4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1인 가구 중에서. 자, 근데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1위가 달라요. 비중으로 따지면 대전이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자, 그리고 세종도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전이나 세종이나 제가 알기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말만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거나 경기권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참 흥미로운 수치였고요. 자, 또 퀴즈입니다. 혼자 사는 이유 1위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혼자 산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 1위. 자, 정답을 공개하자면 1위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2위는 학교 직장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독립하고 싶어서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경제적인 사유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청년들이 뭐 집도 못 구하고 취직도 못해서라고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해서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20대, 30대 이렇게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였을까요? 자, 이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40대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40대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혼자 1인 가구가 됐다라고 응답을 제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게 50대가 되면 뚝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40대까지는 혼자 사는 게 괜찮은데 50대가 되면서 슬슬 뭔가 걱정거리가 생겨난다는 의미일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생활의 만족도를 보시게 되면 1인 생활 만족한다 비율이 지금은 57% 정도, 작년에 비해서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재미난 퀴즈. 결혼 의향이 없는 1인 가구, 그 중에서 연소득별 구간 1위는 어느 구간이었을까요? 얼마나 버는 사람들이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가장 적을까요? 자, 이 자료가 너무나 흥미로웠는데 보시면은 4,800에서 6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결혼 생각이 가장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6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도 결혼 의향이 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결혼을 꺼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소득과 결혼 의향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1위는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자, 참고로 남자가 답변한 1위와 여자가 답변한 1위가 다릅니다. 자, KB 연구에 따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여전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돈 있어야지 결혼한다는 생각이 여성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2위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음인데 거의 뭐 비율 차이가 크게 나진 않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싶지 않음. 결혼하면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엄마가 불행하게 사는 걸 많이 봐왔고 82년생 김지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 많이 들으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2위도 1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는 건가요? 자꾸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TV 보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펼쳐지는 걸까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동네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들끼리 결혼했을 텐데 그런가요? 자, 또 다른 퀴즈입니다. 결혼 대신 비용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 1위. 어디에 1인 가구가 돈을 많이 쓰느냐, 시간을 많이 쓰느냐. 자, 1위는 취미 활동이라고 해요. 역시나 1인 가구들 심심하다 보니까 이런 취미 시장 상당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사실은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이 또 있는데 지인과 유대 관계에 돈을 많이 쓴다는 사람, 시간을 많이 쓴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순위에 있어서도 5위니까 꽤 낮은 축에 속하죠.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코로나가 없더라도 이런 현상이 펼쳐질까요? 이건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재미난 조사가 있는데 온라인 구독 서비스 유료 이용 경험을 봤을 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악, 영화, TV, 동영상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인 가구의 절친은 사람이 아니라 음악과 영상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자, 다음 자료도 보시게 되면은 1인 생활상의 어려움 해결 방법을 보시게 되면 해결 방법 보세요.
1위는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그냥 최대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위는 뭘까요?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했을까요? 2위는 검색해서, 3위가 가족과 지인한테 물어봐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또 보시면 온라인 커뮤니티 전문가 책. 자, 한마디로 예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들이 나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줬죠. 가족과 친구들이. 지금은 내가 스스로 검색하거나 돈 주고 그때그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달라지는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을 초연결 관계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미래 특강을 통해서 전달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초연결 인간관계, 디지털 사회성. 두 영상 다 저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라고 보는데, 디지털 사회성은 많이 안 보셨어요. 초연결 인간관계 많이 보셨는데, 디지털 사회성 저 영상도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달라지는 관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도 흥미로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안전하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주행하다가 이렇게 사고 났다라는 소식을 보면은 어휴, 저거 너무 위험하네. 오토파일럿, 테슬라 자율주행, 그거 위험해서 어떻게 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저런 테슬라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들은 신차에 다 실려 있잖아요.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손으로 잡고 있다가 그것도 귀찮다 보니까 손 안 잡아도 그 주행 보조가 유지되는 장치들이 불법으로 판매된다. 이런 보도를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은 위험한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교통사고 80% 줄인다. 제가 아이뉴스의 안희권 기자님의 그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독일의 오토모티브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교통사고 발생을 80%까지 감소시킨다는 거고요. 만약에 독일의 모든 차량을 테슬라로 바꾸면 지금보다 사고가 10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또 테슬라 측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죠. 평균보다 3배 이상 테슬라가 사고를 적게 낸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테슬라는 지구를 188번 일주하는 동안 한 번 정도 교통사고 난다면 일반 차량은 지구를 57번 돌기도 전에도 충돌사고가 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자,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자율주행이 발달하면은 사람의 운전은 불법이 돼야 될지도 모른다. 사람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 기능이 더 안전할까요? 사람의 운전이 더 안전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나 그 장거리 운전하시는 트럭이라든지 고령 운전자분들, 그리고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부주의, 졸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신차들만 하더라도 충돌 감지 센서라든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살짝 졸더라도, 살짝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그게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아마 운행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뷰티풀 코란도 타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가끔가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나는 것만 보시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너무 위험해, 이렇게만 판단하셔서는 상황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다문화 통계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자, 최근 5년간 다문화 혼인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자,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 것이, 자, 혼인 건수 자체는 예전 10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000건 정도. 그런데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만큼 10% 정도로 올라왔어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10커플 중에 1커플은 이제 다문화 커플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 보통 가게 되면은 보통 한국인들끼리만 결혼하는 걸 보다 보니까 다문화 커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결혼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인 유형별 비중을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남편보다는 외국인 아내를 들여오는 것이 거의 3배 정도 높은 편이고요. 퀴즈입니다. 다문화 혼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몇 세일까요? 보통 몇 살에 이렇게들 결혼을 할까요? 다문화 가정으로 외국 신부와. 자, 자료를 보고 꽤 놀랐어요, 저는. 남편 보시게 되면 다문화 혼인 36.8세, 거의 37살. 저는 왜냐면 거의 40살 넘어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83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38인데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도 이런 다문화 혼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끼리 결혼한 것과 비교하자면은 한 4살 정도가 좀 더 많은 상태이고요. 아내를 보시게 되면 다문화 혼인 하시는 아내분들 한국인보다 한 2.4세 정도가 어리다고 합니다. 자, 몇 살 차이 다문화 혼인이 제일 많았을까요? 몇 살 차이의 커플. 자,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좀 씁쓸하기는 한데 보시게 되면은 10살 이상의 커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물론 20살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치가 높게 나온 거긴 하지만 이왕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 어린 신부와 한다. 아무래도 출산과 관련이 많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이거를 또? 자, 또 다른 퀴즈. 2019년 기준 다문화 가정 아내의 국적 1위는 어디였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신부로 오고 계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 중국 신부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베트남 신부들이 최근에는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위는 베트남, 2위 중국, 3위 태국, 4위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문화 커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출생한 숫자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문화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비중은 거의 6% 정도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생한 20명 중 1명 이상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다음 마지막 소식이요. 하이퍼루프의 유인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이퍼루프 하면은 뭐 차세대, 꿈의 교통수단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3년 전에 무인 테스트, 사람 안 태우고 한 테스트에서는 저렇게 387k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속 387km. 꽤나 빠른 수치이지만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하면은 1000km 이상 가야 돼요. 1시간에 1000km 이상, 시속 1000km 이상. 근데 아직까지 그 기술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3년 뒤에 사람을 태우고 드디어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두 사람 앞에 타 있고 뒤에는 엔지니어 분들이겠죠? 굉장히 신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주행하다가 이제 곧 멈춥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짧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테스트 끝나고 되게 좋아하는데 결과물을 보시면은 되게 빈약해요. 자, 위에 나와 있죠? 자, 결국엔 최고 속도는 173km였어요. 시속 173km. 거의 뭐 자동차랑 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태우고 굉장히 몸살려서 안전하게 테스트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운행 거리는 겨우 400m도 채 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저렇게 신나할 거리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가지고. 자, 결국 뭐 2030년 한 10년 뒤에나 28인승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업 운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이 탑승해가지고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를 테스트해보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앞으로도 더 좀 길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조사하면서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KBS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원래 이 하이퍼루프를 한국에 깔면은 이론상 서울과 부산을 16분 안에 주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상용화 2040년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길게 보고 있냐면, 일단 진공기술, 그 하이퍼루프라는 거는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기 부상 형태로 그 캡슐을 띄워가지고 쑥 마찰 없이 내보내는 게 하이퍼루프거든요. 그래서 왜 진공 기술이라든지 그런 진공관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이런 거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도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 시험 구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이라든지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 비용 자체에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걱정되죠. 하이퍼루프가 만약에 파손되게 된다면 진공 상태에서 손님들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대비책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마련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잘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포스코에서 이 하이퍼루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구조 솔루션 개발과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하이퍼루프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지대라든지 하이퍼루프 진공 그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포스코의 철강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과 부산을 16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펼쳐지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과연 이렇게 왔다 갔다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서울로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진 않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이상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까요? 왜냐하면 내가 부산에 살아도 서울 출퇴근이 문제가 없어지고 또 내가 서울에 살아도 부산 출퇴근이 문제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양한 상상 정도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해서 11월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소식들 전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12월에 한 달간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